안녕하세요. 네네. 그,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몇 분 계시나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잘 이렇게 소통을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벌써 저에게 주어지는 세 번의 그 타임 중에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10월 8일 같은데요. 그 주역에 대해서 얘기했고, 10월 29일 날 지난주는 노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시간과 공간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띄어서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 습관이죠. 뭐 몇 시 어디서 만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경상도 사람들 그거 아주 잘하죠. 언제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거절의 뜻이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웃지 않으신 거 보니까 지금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도대체 뭘 얘기할 것이냐, 그 궁금하신 분이 있겠는데요. 제가 책을 2020년 말에 쓴 책이 이 화면에 보이는 시공간의 인문학입니다. 네. 책 제목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2014년 제가 책을 지난 10년 동안에 세 권을 냈는데, 2014년에는 책 제목을 좀 미흡하게 붙였구나 하고 후회를 좀 한 책이 있습니다. 중국시의, 오랜만에 문학 얘기를 했죠. 중국시의 문예심리적 지형. 일단 너무 길고, 적자가 들어간 거 별로 좋지 않고, 문예라는 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중국시의 심미지형 하면은 훨씬 심플한데, 그때 뭐에 꽂혔는지 아주 길게 길게 적자 많이 집어넣어서 제가 제 딸한테 가끔 지적을 받거든요. 아빠 그 적자는 자기가 아는 게 불확실할 때 쓰는 글자야. 딱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아는 게 확실하지가 않구나. 그런 딸이 친딸이라서 거의 뭐 그 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래도 좀 짧게 한 게 지금 시공간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거는 어, 글이 몇 개가 있었나? 대충 1번부터 7번까지인데 하나, 둘, 셋. 6편의 논문을 책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편이 3편의 논문이고요. 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연결을 했는데요. 제목, 목차가 나오네요, 여기. 제목이 아니라 목차죠. 그래서 7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물리학과, 동아시아 인문학, 서양의 시간과 공간, 일이 그 서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그 사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서양의 시간과 공간론. 굉장히 길어요. 뭐 한 50페이지 정도씩 썼습니다. 보통 한 3, 4페이지 쓰면 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내고 실은 글들입니다. 동아시아 시공간의 과학철학적 독법. 그리고 4편이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초월적 시공간인데 쉽게 말하면 서양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플라톤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 쭉
그 계속 역사적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저 혼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사상이 보여주는 시공간적 특징이 서양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전편에 이 모든 편에 걸쳐서는 물리학적인 지식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교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서양의 철학은 원래 그 자연 철학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라 하면 그 자연 과학과 인문 철학을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물리학도 자연 과학이 들어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시간과 공간론에서는 그리스 자연 철학의 관점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부터 쭉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리학적 얘기들이 들어가고 철학적 개념들이 들어가고 이것들을 쭉 하고 해서 지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한 분야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또 서양 철학사를 다 훑어봐야 됐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들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뭐, 뭡니까.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 같은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세기죠. 시간과 공간이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면 나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정말 제대로 말하려고 하면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이 사람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책 한 권이거든요, 그게. 두껍죠. 그러니까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도,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데 조금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시공간에서는, 역시 제가 주로 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젠다가 주역하고 노장하고 불교니까, 불교는 그 중에 비중이 저한테는 좀 적습니다. 제가 많이 아는 게 없으니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도 철학을 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불교도 잘 모르는데 인도 철학까지 하는 거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될 일 같아서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해라. 나는 거기까지는 모른다. 근데 기본을 안 건드리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막 이거저거 주워들면서 찾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왜 이 시간과 공간이 서양의 시간과 공간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 물리학이죠. 현대 물리학이 어떤 점이 그러냐? 바로 상대성이론하고 양자역학입니다. 이 두 학문 계열이라고 할까요? 이 두 학문이 보여주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이전 19세기까지 서양의 과학이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주 깬 것입니다, 사실은. 뉴턴을 아주, 지금도 우리는 뉴턴의 법칙이 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 스케일에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식들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뉴턴을 깨버린 것이 이 두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19세기 서양 철학보다는 고리골적 옛날 2500년 전에 석가람, 노자랍 장자, 공작도 좀 들어갈 수도 있죠. 공자도 주역을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게 훨씬 현대 물리학에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편파적으로 하면 요새 유튜브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잖아요. 너 좋아하냐?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맨날 그거 보다 보면 이 세상에 그걸로만 이루어진 거를 생각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조심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거죠. 동아시아 사회가 이런 현대물리학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이게 진짜 옳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100 중에 한 10개쯤 맞는데 그거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문 사기꾼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앞으로 학생으로서 논문을 쓰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제일 나쁜 태도예요. 관점에서. 뭐냐면 어떤 사람의 사상의 사유에 유불도의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유에 유불도 사유, 저 사람의 사유에 유불도 사유가 있다고 맨날 다 밥 먹고 똥 싸는 사람들은 다 유불도 사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은 정말 엉터리 그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와 개체 간의 균형 관계를 잘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아주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교수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학생들이 논문 발표할 때 항상 그 점을 주의를 시킵니다. 근데 교수 중에는 또 오히려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 난감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는 뭐 인간관계로 학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하고 마는데요.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전체와 개체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게 마치 그것의 전체인 양을 얘기하면은 논문이 아니죠. 특화된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도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지금 강조를 좀 뒤에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좀 해봤습니다. 안 그러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문학 전공이고 하니까 이게 3년 프로젝트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했던 것이었고 해서 저 16년에 받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문학예술도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학예술에 뭐가 들어가냐면 크게 봐서 시, 소설, 희곡, 그 다음에 회화, 음악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음악은 그, 그 소리 자료 외에는 잘 안 남잖아요.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서 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기가 힘들거든요. 요즘같이 디지털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사라지고 해서 음악 자료는 또 별도의 그 노력이나 고찰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자료가 시원치 않아서 잘 많이 하진 않고 시에서 조금 다뤘습니다. 음률이라든가 이런 거 이때 그렇게 하면서 동아시아 사유와 문학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알아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것은 진리 체계로서의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현재 학문을 두 가지를 뽑는다면 콩테메아수의 관점과 저는 같은데요. 수학과 물리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물리학에 들어가면 또 물리학자들의 소설이 구라가 인문학자들보다 훨씬 셉니다. 그들의 상상력이 우리보다 훨씬 노가리가 아주 힘이 좋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문학자는 이제 먹고 살 게 있다 없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야말로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봤던 그 물리학적 얘기들이 그 실험을 그 대상을 대하는 실험 방식이나 관찰이나 스케일이나 혹은 인간주의적 편향이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과학도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를 찾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콘세메야수도 결국은 그 종교를 아직 갔단 말이에요.
뭐 논리구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해서 난해하기로 아주 지독히 유명한 이환성 이유라는 책이라고 이 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도 안 하면 되게 그 집합론 무한에 관한 얘기를 하는 쿠르드 괴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결국 나중에 다 돌아버리거나 죽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와 인식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가면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익스플로전은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이 밖으로 터지는 게 익스플로전이잖아요. 밖으로 터지는 거고. 마찬가지. 이 인플로전, 내파라고 생각해요. 자살도 하나의 내파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머리가 너무 터지니까 결국은 뭐 비극적인 그 삶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를 특히 이제 무한의 개념으로 갔을 때는 열린 무한과 닫힌 무한 이런 개념들도 있고 막 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든 이론에 맞으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땐 맞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지를 안 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논문을 쓰다가 2017년경에 파생된 논문이 5번 논문입니다. 데이비드 봄, BOHM입니다. 다비드죠. 데이비드 봄. 의 숨은 변수의 이론. Hidden Variable Theories. Hidden Variable. 변수가 숨어 있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에 관한 인문학적 검토는 동아시아 철학과의 상관성으로 본 데이비드 봄 이론이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한 것인데요. 양자역학이 굉장히 이 사람이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양자역학의 다수파는 닐스 보어가 있고요. 하이젠베르크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학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실험된 거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론 양자역학을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그 말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실험된 거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실증론적 관점들이. 그 반대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가장 머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좋았다고 하는 돌머리 선생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소수파로 돼버립니다. EPR 역설을 쓴 사람들인데요. 거기에는 슈레딩거 고양이 슈레딩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생각이 날 겁니다. 아마 가장 간략한 식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 그 사람은 이게 부등식을 써서 논리 구조를 능하는 거죠. 부등식을 써서 닐스 보어가 틀리고 아인슈타인이 맞죠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부등식을 만드는데 그 부등식은 어떤 결과를 내고 있었냐면 보어가 맞다는 부등식이 나왔어요. 지가 냈는데 너무 놀랍죠. 그런 사람들 결국은 결정론적 관점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얘기 대표죠. 그리고 데이비드 보험은 그의 수제자급 되는 사람. 나이로도 봐도 그렇고 9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아인슈타인은 55년에 죽었거든요. 1월 8일인가 2부터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은 양자역학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떠한 우리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법칙성이 있는데 그 실제적 법칙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실제론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론이면서 실제론. 있는데 그것만 알면
만능적으로 우리는 다 그 양자역학의 상황들을 말도 안 되는 스푸키한 그 귀신 씨앗 까먹는 듯한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927년 제5차 솔베이그 회의가 있었을 때 서양의 과학자들은 한 일주일씩 호텔에 묵으면서 아침 먹으면서도 얘기고 또 오늘은 이 교수랑 얘기 나와서 또 차마시면서 저 교수랑 얘기하고 또 저녁 때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우리 토론을 하고 차마시면서 차마시면서 했던 얘기들을 거기서 힌트를 받으면 서양 사람들은 그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차를 마시면서 15분 동안 얘기했는데 미스터 김의 얘기가 굉장히 훌륭했어 라고 꼭 밝힙니다. 그리고 책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전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힌트가 나에게 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 우리는 남의 책도 갖다 조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이 노장에 관한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림들을 저 밑에 남쪽에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자기 책에다가 그대로 실어놓은 걸 보고 눈에 띄습니다. 그 출전도 밝히지도 않고 아주 행세를 하면서 저하고도 학연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냥 제가 너 어떻게 그렇게 맞겠냐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너희하고 다 아래 사건이 낫다고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 넘거든요. 영어 유지자거든요. 그 정도 기대하면 너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도질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편치 않잖아요. 그 밝히면 쪽팔려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과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 더 나가면 훨씬 더 내가 역사의 진전을 이룬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쓱 넘어간다. 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 양자역학이 지금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게 국소적인 부분과 비국소적, 로컬티와 non-로컬티 두 파트에 걸쳐서 양자 얽힘의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이렇습니다. 그 국소 영역, 다시 말해서 좁은 영역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비국소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다수파와 소수파, 주류와 비주류 간에 누가 옳다 그러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학문입니다.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요즘엔 양자역학 정도는 옛날에 송나라 때 불교 얘기 안 하면 되게 무식한 놈으로 봤거든요, 지식인들이. 지금 양자역학 얘기 안 하면 되게 무식한 것 같이 봐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 들었는데 그 전혀 뭐 양자역학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줬어도 양자역학의 전모를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즈다우는 뭐 아느냐, 너는 안다와 양가브리 이 시선 이건 2019년에 뭐 어느 학회지에서 뭐 50점 기념으로 발표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쓴 글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논문, 즉 여기서는 1, 2, 3, 4, 4편의 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페이지로 한 160페이지쯤 됐었거든요. 논문 페이지로. 그러니까 그거 여기서는 아마 내 기억에 한 200페이지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네, 넘어갔네요. 220페이지까지 부분이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분 하다가 요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목차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책을 낸지 한 2주인가 3주밖에 안 됐는데, 대학지성이라는 잡지, 온라인 잡지를 낸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조동일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관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설명하기 힘든데, 어, 우리는 그래서 저자가 말한다라는 코너를 두고 있는데, 혹시 교수께서 직접 얘기를 소개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왜냐면 책이 풀린 지 3주도 안 됐는데 그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전체 흐름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저는 감사했죠. 뭐, 그래서,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서, 뭐 열심히 쓴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보시면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나중에 더 상세한 것들은 제가 시간대로 말씀하지만 그걸로도 안 될 때 뭐 책을 좀 더 해서 궁금하실 때 500원 더 내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거를 요걸 대학지성 21년 2월 7일, 이게 20년 12월 말에 나온 책인데, 뭐, 한 달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이걸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시죠? 원래 공유가 뜨거든요. 공유가 되면. 아, 그럼, 너무 따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괜찮아, 맛있구나. 네. 돼요? 네. 알려주니까 됐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아까도 그럼 다 됐던 거죠? 네. 이 글도 그렇게 아주 짧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디, 이거 아까 클릭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죠, 이게? 다시 클릭해볼게요. 아, 이 글입니다. 이 코로나 때 그냥 여기 앞에 카페, 아침마다 제가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든요. 거기서 혼자 셀카놀이 한 거를 그냥 여기다 올렸습니다. 약간 자기적으로 웃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제가 늘 잘 웃어요. 셀카 놀이할 때. 뭐, 길어서 이것도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내용도 있죠, 이게. 이 표가. 있을걸요? 한 페이지요? 네, 있군요, 네. 이거는 또 주역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말했다고 다 모두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의 오산이다. 이렇게 제가 요새 학생 노릇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면서 슬슬 들어가는 겁니다. 요 글을 이태백이라고 보통 하는 이백이죠. 저는 남의 나라 사람들
대해서 혹은 학문적으로 할 때 저는 호나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존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 아, 막 이렇게 막 울리는 거는 이미 들어가는 자세부터가 비겁하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입에 이거 뭐 소동포라고 안 하고 소식이라고 늘 얘기하고 항상곡 안 하고 항상곡이 저를 안 먹여줬죠. 박사람을 썼으니까. 근데 황정견이라고 늘 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2002년에 제가 연세대학에서 발표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웃기니 그 선생 거기 저희 선생님 뻘좀 되는 분이 연세대학에도 계시 나중에 그분은 학장도 하셨는데 코를 막 얘기하니까 거기 연대 교수들이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요즘엔 코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다행이다. 내 말이 먹혀 들어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태석이 저랬대요. 이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부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담이고요. 200이 춘야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200은 굉장히 낭만주의적 정서가 강한 사람이고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좋을 땐 너무 좋고 또 침잠할 땐 조금 침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격정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천재적인 그 문학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느끼면은 팍 써버립니다. 200은 어떤 사람이냐면 200과 두 번을 부터 비겼잖아요. 두 번은 꼼꼼한 바둑을 철저히 바둑이라고 하지 말고 십자수를 철저히 넣는 사람이죠. 두 번. 200은 날탕으로 막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보가 잘하는 시는 율시입니다. 훔치기 딱 공격에 맞는 시들을 잘 지었고, 이를테면, 쯔부, 쯔부칭네, 스부쇼, 이렇게 되던가요? 내 식구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쉬지 못할 것이다. 고치는 일을. 그 퇴고를 계속하겠다. 얼마나 완벽주의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부가적이고요. 200은 2년 동안이긴 하지만 40살부터 42살까지 한림 학사를 지냈는데 당태종의 밑에서 한림 학사를 지냈어요. 당현종. 한림 학사는 뭐냐면 오락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수 오락부장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 태백 선생 오늘 심이 아주 기분이 좋은데 말이야. 이 상황에 맞는 시간을 한번 읊어보구려. 한번 그 자리에서 막 짓는 거예요. 그 정치를 실권은 없죠. 근데 자기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갔는데, 뭐, 술 먹고 고력사한테 신발을 비켜라 하는데, 고력사가 그때 최고의 권력 있는 황관이니, 가지도, 바닥치도 않는 놈이네 하면서, 비켜주고,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그냥 나와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부시라든가, 그냥, 편안한, 막 지워버리는 시. 악부시는 사실 악부라는 말이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이기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로운 시들을 많이 짓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구절이 아주 명구입니다. 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그렇게 써있죠. 천지. 천지라는 것은 천지 만물 나왔는데 노자에도 나오거든요. 천지는 무의 근원이고 만물은 유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노자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200은 그보다 훨씬 뒤에서 천지와 만물을 딱 비기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만물의 역려. 역려는 뭘까요? 이 역자를 잘 보세요. 역자가 이게 무슨 역자예요?
거스를 리가 없잖아요. 네. 거스르려면 어떻게 되죠? 한 마리 쏘가리가 그 물 위로 올라가려면, 연어가 물 위로 올라가면 모든 물을 자기가 맞아들이죠. 그쵸? 그래서 역은 뭐하고 통하냐면, 용이야. 환영한다. 맞아들일 용과 이 뜻이다. 이런 뜻이. 잘 거꾸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역과 역이 발음도 비슷하지만, 발음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뜻이죠. 모든 걸 다 맞아들이는 거. 제가 한번 맞아들이는 거 한번 얘기했죠.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뭐죠? 도가 있죠, 도. 조자도, 도가 머리를 앞세우고, 이게 벌을 주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를 앞세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죠. 마저 펑, 상체쪽 사람을 맞아들이며 앞을 향해 걸어가는 그 선구자적, 생각자적 모습이 도의 뜻이다. 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변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함으로써? 불교적으로 보면 자기를 깨치면서 아프락사스적인 그러한 헬마닉스가 말한 헬스가 불교적인 과제에 말이죠. 아프락사스적인 그 자기 줄과 탑, 그 안에서 튀어 올라오고 밖에서 치는 줄과 위에 줄이 안에서 치는 줄이고 탁이 위에서 제가 쏘는 거죠. 그래서 알을 깨고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것이 또의 그 단위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천지는 만물의 여는 여행자죠. 트래블러. 여행자들을 맞아들이는 곳이다. 그 여행자는 누구죠? 이 땅 위의 모든 존재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역하면 천지는 만물의 여행자들이 밤이 되면 어디 가서 잡니까? 여관에 가서 사죠. 그렇죠? 여행자들의 집이 여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녀는 여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것이죠. 여관이요. 광음. 광음은 시간을 얘기하죠. 아주 짧은 그 빛과 같은 빛그림자. 시간은 백이나 천, 만 이런 건 뜻한 뜻이니까 그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잠시 지나가는 과객.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길소입니다. 길소는 다음에 그 집에 옵니까? 옵니까? 아마요. 저 한번 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는 길소. 길소. 만물은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뭐 희애나 똑같은 거겠습니다. 있을 때 존재의 무슨 값을 해야 된다? 밥값을 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의 밥값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돌을 닦고 글을 쓰고 뭐 다양한 프로레슬링 김에는 박치기를 하나 갖고 뭐 다양한 밥값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시공간에 갇힌 인간 존재의 숙명은 안타깝게 얼마나 그 명곡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잠시 찰나에 있다가 가는 그런 아쉬운 존재자들이 일에 불과하다. 일 뿐이다. 라는 말을 TNT저 완우즈 위리 꽝인저 바이다이스 꾸어커 이렇게 뭐 16글자로 간단하게 그 시간과 공간을 얘기했던 것이죠. 천지는 공간이고 광음은 시간이니까요. 인간 존재의 경계선을 읽은 바탕으로서 절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절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한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17세기의 뉴턴입니다. 네. 뉴턴이에요. 뉴턴은, 시간과 공간은 아주 균질하면서 온 우주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아름다운, 신이 만든 아주 아름다운 질서체들이다. 질서의 구현.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밀도의 편차가 없고, 왜? 신이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었겠어요? 딱 고르게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신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만든 세계에 살고 우리는 매우 축복받는 존재들이라는 관점.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형상과 진료, 이데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위에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세기까지. 그만큼 다 그런 생각들을 모든 자연 철학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난다는 일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에요. 왕이 헨리 4세인가가 그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시절을 거친 서양의 역사에서 그거를 벗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죽이죠? 왜 만함은 없는 집은 만함. 마녀 사냥하자.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사상이 도른도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녀로 몰아서 사형을 시켜서 죽이자.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것은 가장 잔인한 것이죠. 우리가 신에게 그 동서양을 만나고 다 그렇죠.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어떤 게 제사를 지내죠? 축제를 해서 살아있는 가장 예쁜 처녀라든가 신청이 그렇죠? 또 동물들을 어린 새끼들을 뜻하지 않은 것들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인신공양을 하기 너무 힘드니까 대신해서 그렇게 속죄 양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케르케고르가 그것만 갖고 있었잖아요. 구약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너의 아들을 갖다 바쳐. 그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그렇게 갖다 칼로 치라고 할 때 됐다 임마 그만해. 이제 네 마음 알았으니까 저 뒤를 돌아보면 양입니다. 아들은 얼마나 그럼 아버지가 그렇다는 다르게 보였어.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아니 이 몸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케르케고르의 책이 바로 그걸 얘기하거든요. 인간 존재의 그 절대성에 관해서 우리는 참 보잘것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결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의 세계인 신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을 수 있다. 저는 대학 때 그 책을 읽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딴 책이 다 있어. 이렇게 막 스스로 분개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만한 일리고나 생각하는 피식 책이었어. 그래서 뉴턴은 바로 이 모든 질서체는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아주 정갈하고 공평하며 흔들림이 없이 존재한다. 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계속 가요. 뉴턴은 그렇게 했는데 연금술도 많이 해요. 연금술도 물론 과학이 하나 있지. 약간 미신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갔다가 점차 19세기 에르스트 마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패러데이 쭉 나오면서 톰슨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원자라는 것이 있다는 걸 밝혀지고 드디어 물리학의 변방에 있어서 자기가 노벨상을 받게 됐을 때
그 많은 물리학자가 막 찾아왔잖아요. 한강에 노예를 받을 때 많은 작가들이 같이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걸 어떻게 쓰셨으면 하듯이 많은 물리학자가 보니까 나는 물리학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봅니다 했더니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평소에 거울도 안 봅니까? 네가 제일 훌륭한 물리학자인데 나는 다른 사람 물리학자들이 처음 본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뜻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 완전 변방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항상 물든 놈들이 아니라 물 안 든 인간들이 한다. 주변에 있는 놈들이 하지 역사를 바꾸는 힘은 한강 같은 사람이 하지 맨날 바뀔 거예요. 있는 사람 봤습니까? 고은 뭐 그렇잖아요. 받으면 좋지만은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은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강릉에 있는데요. 이 사람 대학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웃인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그 와이프는 덕성여대에 나와서 동대 영문과도 두 개 학부 갖고 있어요. 동대 영문과를 나왔더라고요.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오래된 아파트는 꼭대기 층에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사람의 오피니언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습득을 하고 스테이크 좀 하면서 드디어 5억을 써서 지금 방송공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제가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을 써서 그 작년부터 해서 고치고 있는데요. 근데 대충 고치고 있기 때문에 또 살까서 여전히 좀 30년 된 아파트가 난 뷰가 좋아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가 얼마나 그렇게 훌륭하겠어요. 다만 길 건너면 바다니까 제가 딱 길을 30m 길을 건너면 숲이 200m가 있고 바다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정말 큰 거예요. 제가 마누라도 역사에 잡혀가지고 한 6개월 혼났어요. 너 거기 왜 가냐? 그래가지고 나도 좀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도 안 도와주고 근데 참 좋은 게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행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뭐 힘들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그런데 가보니까 그래 돈 뭐 없지만 그 돈 내가 아까 500원 얘기했었죠. 500원 내가 가져갈 수 있나 내가 죽을 때? 못 가져가서. 그래서 내 쓴다 이거 내가 즐기면 그거보다 더 은행분들 명예 살리면서 내가 즐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기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손님이 왔다가 한 번 온 인간들이 좋다고 또 가자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왔다가 되게 빨리 다 해야 돼요. 뭐. 그 베개까지 다 빨아가지고 아니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의 주부로 아주 전업주부의 지사가 있습니다. 마가이로 빠졌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물리학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 궁금해서 머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인생의 승리는 누가 이루느냐면요. 끝까지 즐겨 터진 놈이 결국은 이겨요. 단어. 역사는 딱 위에 한 놈만 상을 주거든요. 99명을 안 줘요. 끝까지 머리를 통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 실험을 뭐라고 하냐면 thought experiment. 생각 실험.
그걸 조금 복잡히 유식해보니까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일이 멀리 지나잖아요. 싫잖아요. 한 2시간만 해도 지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투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일반 할 때까지 1905에서 15년까지 10년 동안 살이 쫙쫙 빠졌어요.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을 배우고. 이 사촌 누이 동생이 결국은 다 뒷감당을 해주고 결혼해주고. 사촌 다, 맨날 왔다고 다 하잖아요. 이게 약간 위험한데, 왜냐면 강화되거든요, 나쁜 것들이.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 아인슈타인을 반맥해주고 살려서, 나중에 이혼하면 뭐, 상금은 넣습니다. 이혼도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까지 해서 키워내요. 그러니까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로는 뉴턴의 절대 시간과 신이 만든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센 놈이 이전의 센 놈을 대체하려면 또 새로운 크리테리아, 기준, 근거, 기준 틀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기준 틀이었어요. 그게 우리 삶을 다 올려놓는 상이겠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이제 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시간과 공간은 절대 상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시간과 공간을 대신했을까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우주 상수입니다. 이 우주 상수라는 말을 놓고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 내가 이 세계 진짜 후회하는 말이 우주 상수라는 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러고 죽었는데 아인슈타인 우주 상수가 맞아요. 그리고 2018년엔 그 중력파라는 것도 이미 100년 전에 예견을 했는데 중력파가 검출됐어요. 2018년. 아인슈타인은 계속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은 지 55년이 죽었거든요. 1955에. 그럼 25년은 어떻게 돼요? 30년 되니까 70년이 되는 거예요. 또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계속 살아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다만 양자역학의 비주류의 관점으로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고 틀린 얘기도 있다. 이 책은 인간 존재의 중요한 토대인 시공간에 대한 주역로장, 불교 등 동아시아 고전 사회와 시선상의 특징을 상대성 이론과 영역학 등 현대물리학의 성과에 연결하여 인문 기반 융합 관점에서 메타적으로 재해석을 시도한다. 그럼 이 상이한 두 사유, 동아시아 사유와 현대물리학은 상호 연결과 재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제목으로 된 것이죠. 이렇게 뽑아진 것이죠.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한 것이죠. 데이비드 봄의 숨은 변수 이론, 0과 1을 수학적으로 풀고 그걸 다시 수학 철학적으로 풀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는 걸 제가 이제 다양하게 지수, 로그 함수, 태그, 그 다음에 디스타렌스, 그 컴퓨터에서의 0과 1, 이 모든 것들을 유화무, 허와 실 이런 방향에서 해석을 했고 집합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 0은 없음이고 1은 있음이죠. 그렇죠? 0은 아무것도 없는 게 0이잖아요. 1은 하나가 있다죠. 1은 딱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전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1입니다. 그렇죠? 확률에서 1은 뭐죠? 100%죠. 그렇죠? 확률에서 0은 뭐죠? 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합으로 가면 이 이야기가 재밌게 돼요.
집합에서,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공유하는 게 없을 때 그것을 공집합 이 표시로 합니다. 응? 이 집합 키워요. 공집합이라고 하죠, 이걸. 그쵸? 집합 논에서는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갑돌이와 을순이인데, 을순이 서로 여기 같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럴 때 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같은 게 하나 있어. 할 때 저 표시하면 안 되죠. 뭐가 그러죠? 가짜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표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공유점이 없는 거. 공유한다는 건 집합기호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것이고, 이거는 합집합이고 교집합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은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이 표시입니다. 집합 A와 B의 공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A와 B의 합집합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전체 집합 중에서. 이제부터 무가 유가되는 놀라운 과정을 제가 마술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공유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유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없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공유한 게 없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 혹은 사실은 그건 존재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집합에는 이 공집합을 이렇게도 표현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아무것도 공유하는 게 없는 집합. 자, 그럼 집합론에서 이 집합은 하나의 집합의 한 부분이죠. 이거는 1인 거예요. 아까 0에서 1이 된 거죠. 이거는 U인 거죠. 무에서 U가 나요. 무국이 태극인지 태극이 무국인지 헷갈리는데 태극이 무국이라고 주돈이가 얘기한 것입니다. 12세기에. 처음에 내가 모든 걸 처음에 대륙을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제가 헷갈리게 안 얘기한다부터 계속 헷갈려요.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무국이 태극할 때 이자가 중국어의 한자 마리을 이자거든요. 이 이자가 되게 사람 아주 헷갈리게 해요. 이 이자는, 순역으로도 되고, 역적으로도 돼요. 그쵸? 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지만, 이렇게 역적으로도 됩니다. 마스 시절은. 무국하면서 태극이다. 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무국이나 태극이다. 뜻하는 것이죠. 동아시아 언어가 이런 거죠. 한강 번역이 굉장히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자기가 하나하나 다 따져봤더니, 스미스의 번역에는 잘못된 주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주어 빼고 나가는 게 습관돼 있잖아요. 맞다, 그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미스 양이 제대로 캐치 못하고, 주어를 엉뚱한 사람을 지워.
나이 숙제였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적인 번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스미스의 영어 번역을 통해서는 한국적 냄새가 굉장히 사라지고 아니 서양적 냄새가 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정관리 교수도 했다. 그걸 제가 문제했어요. 정관리 백락청에 후계에서 상대에서 활동하는 교수에서 아무튼 이 입자를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어 빼고 얘기하는 게 습관돼서 제가 맨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논리부자적인 논리적인 글을 쓰는 노벨상에는 우리가 못 받을 거다 했는데 그냥 노벨상을 논리부자로 안 넣고 직접 상으로 받았으니까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반쯤 좀 틀린 거고요.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은유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넘어섰다. 이것이 시의 힘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씩 이렇게 빈말을 했지만 지금 진도를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와 유의 개념들이 영과 예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을 집합문에서는 보여주겠다. 집합 예를 들어서, 6, 7, 8, 그 다음에 7, 9, 11. 이라고 하는 A집합과 B집합이 있을 때, 이것은 교집합이 뭐냐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7이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하나를 따져서 집합을 하나를 계속 합집합을 얘기하는 A 합집합 B 할 때는 6, 7, 8, 9, 11 이렇게 나오죠? 그거 외에 한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 공집합 추가 집합은 없는 것도 집합이라는 거죠. 그 집합론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점점 들어갈수록 힘들고 지나갑니다. 집합을 통해서 누가 유가 된다는 것들을 보는데 누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을 우리가 늘 얘기를 해왔어요. 태극이 무국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태극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마 주돈이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태극이 항상 영의 개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영은 아라비아 인도 사람들이 비원전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발명했다고 평가되고 있고 지금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1938년까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란 이라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사람들을 페르시아한테 넘어갔다가 인도에서 바로 가면 거기 페르시아잖아요. 그것이 다시 마호메트 그러니까 7세기 이후에 7세기쯤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프랑스로 가서 슈프라고 하는 글자가 됐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하니까 발음이 제로가 됐다. 그 전까지는 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영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데 적어도 우리가 자릿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0이라고는 없다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자릿수가 0이 몇 개 있냐에 따라 우리는 돈에서 0이 많을수록 그렇잖아요. 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1원이냐 100원 그렇죠? 다양한 활용을 갖고 있는 0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근데 주돈이 주렴계라고 하는 12세기 사람 기억되나요? 11세기인가? 정확치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이 주돈이가 이 태극은 결국 곧 무국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 말이죠. 무국이 태극이 무국이. 태극이면서 무국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태극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 1이라고 볼 수 있죠? 무국은 없는 거잖아요. 0.
그대로 따오면 1은 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1은 어디서 왔어? 노자가 말이죠. 무에서 왔어. 유는 무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0에서 1이 왔잖아요. 그럼 허킹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빵 소리 난다고 그래서 빅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빅뱅. 대폭발. 대폭발로부터 이 우주가 생겨났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 빅뱅이들 뭐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1990년도에 서울대 원장에 왔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의미 없다니? 뭐가 의미가 없어? 누가 그럴 생각할 만하잖아요? 의미, 그 말에 동의하지만 훌륭한 분이고, 사실은. 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미 없는 것이다. 왜? 블랙홀을 들어가면 모든 사건이 다 잡아먹혀서 뭐만 남아? 장자 4편, 7번째 편에 응징한 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혼돈의 고사가 나와요. 혼돈이 있는데 혼돈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우리한테 좋은 일만 이러니까 구멍 뚫어주자 해서 7개,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뚫었더니 혼돈이 어떻게 될까? 혼돈은 죽었다. 혼돈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죠. 원초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초가 사라지고 분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분화가 시작돼서 너의 아르마리는 나의 아르마리를 보지 마라 이놈아. 네가 본 거는 그 분별심에 요따만한 조그만 것이 네가 전체 코끼리 대모습 봤어? 못 봤잖아. 네가 아는 거는 다 세상에 그렇게 하고 얘기하면 너 한심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시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세계가 언어가 흩어져서 모든 언어끼리 소통이 안 되고 AI들끼리 소통하는 순간 그 AI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죠. 무서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제 네 머리는 칩을 심어놓을까 했는데 천천히 심어줄 것이고 말하면 칩 꺼질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화, 분별, 그 나눠지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존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존재자들의 세계에는 여전히 부분의 알밖에는 알 길이 없고, 전모를 혼돈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 최근에 내가 강의를, 학생들을 많이 정신 여행시는 학사입니다. 강의를 코로나19랑 대면을 했어요. 지금보다 되게 훨씬 재밌어요.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하고, 아무나, 좀 질문 좀 하지 말고 들으면. 무슨 궁금하지? 근데 궁금한데, 지금.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깜빡 이세요. 생각이 있으면 될게요.